안녕하십니까? 단박의 오름의 대장장이 전지호입니다. 이 영상은 21년도 스포츠사회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지원해 드리려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단박의 오름에 가입해 주세요. 저희는 2011년부터 네이버에서 단박의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8만여 명 정도의 회원분들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주신 공부의 방법들, 학습의 팁, 그리고 합격의 노하우,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다 활용하시면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특히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중순 혹은 12월 말 정도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유튜브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들, 그리고 궁금하셨던 내용들, 이런 내용을 같이 소통을 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마 알람이 뜨겠죠. 네, 그래서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겨울부터는 동원대학교에서 현장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동원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저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겨울방학에 1월부터 3월까지 이 스포츠 지도사와 관련한 특강을 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도 쉽게 얻으시려면 구독을 꼭 눌러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저희 교재가 나왔어요. 올해도 교재가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사실 교재가 조금 인쇄에 오류가 있었는데 올해는 문제없이 잘 나왔네요. 교재가 이만큼이나 두껍습니다. 올해 교재는 8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샴푸를 사도 1+1, 그리고 용량 큰 걸 보고요. 세제를 사도 그렇고요. 그렇게 용량이 큰 것, 같은 값이면 많이 들어있는 것, 품질이 좋은 것, 가성비를 따지는데 스포츠 지도사 수험서는 얇은 거를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카페에 8만 분 정도가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50%는 신규 진입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재수나 삼수, 심지어 사수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절반은 한 번 이상 떨어지셨던 분들이 도전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떨어지냐 하면 너무 쉽게 공부하려고 얇은 교재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만 알뜰하게 외워서 어떻게 합격해야지 하시다가 그러다가 미끄러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의 그 평균적인 점수를 보면 한 65점, 그러니까 얇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의 평균적인 점수일 거예요. 한 65점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차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은 좀 두꺼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두꺼워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매년 시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는 깊어지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문제의 형태들,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매년 리뉴얼을 하다 보니까 책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그리고 또 두꺼운 이유는 이게 3가지의 책이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본 해설서예요. 이 스포츠 지도사 필기의 선택 과목이 7개인데 그 7과목에 대한 해설이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수 과목들이 있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이런 스포츠 지도사들은 필수 과목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필수 과목들을 부록편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엔 실전 모의고사 연습해 보시라고 문제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책 속의 책의 형태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책 속의 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본권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쪽에는 부록편에는 필수 과목과 모의고사들, 이렇게를 수록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권의 책이 녹아 있어서 책이 더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 책이 올해도 좀 잘 나왔고요. 저희 책의 합격 후기가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산해서 가장 많다는 거, 그건 여러 번 자랑드리고 있습니다.
2위 업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의 합격 후기를 축적하고 있는 교재와 인강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교재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21년도 스포츠사회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21년도 스포츠사회학 기출문제는 제가 4번째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왜 4번을 찍냐 하면 21년도 스포츠사회학의 문제가 좋지 않아요. 제가 본 그간의 기출문제 중에 가장 좀 애매한 문제가 많고, 그리고 원래의 사회학 이론을 잘못 해석한 문제도 좀 많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원래의 사회학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틀린 것들이 한 3개 정도가 나오고 4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원래 사회학, 기존의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다가 또 문제가 잘못 나오면 그러면 제 설명을 듣고 틀리면 어떠실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4번째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원래의 사회학 이론을 설명드리되 그러나 앞으로도 문제가 조금 잘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이런 식으로 피해가 보자. 이런 팁도 같이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포츠 사회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면서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이 학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구 영역을 다루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네요. 그런데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첫 번째, 스포츠 현장. 스포츠 사회학이니까 스포츠 현장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현장의 사회의 구조. 사회의 구조라는 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집단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말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구조와 그리고 사회과정이라고 했는데, 사회과정은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사회라는 말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죠. 개인들이 모인다? 그런데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들, 이걸 사회과정이라고 해요.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원래 사회학이 사회의 구조와 사회과정을 다루고, 스포츠 사회학은 특히나 사회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특히나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걸 다룬다라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건 맞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운동 수행 능력,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가. 그러면 이제 운동의 수행 능력이라는 건 2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체력, 두 번째는 기술. 아이고, 여기다 써야겠다. 체력과 기능이겠죠, 기능. 의 직접 원인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체력과 기능의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뭐 건강, 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의 기술, 기능과 관련한 내용들이라면 아마 인지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나 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건강이나 힘과 관련한 내용들은 생리학이나 아니면 역학에서 다룰 것 같고, 인지능력 같은 것은 심리학에서 다룰 것 같아요. 심리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번 문제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생리학이나 역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학의 하위 분야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한다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간들이 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일탈할 것인가, 규범을 잘 준수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같은 것들, 이런 걸 연구한대요. 그러면 이건 맞는 말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 사회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연구하겠죠.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통찰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스포츠 사회학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라면, 그렇다면 이건 맞는 말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국제정치
이라고 했어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국제정치의 사건은, 자, 화면이 너무 커졌다. 잠깐만요. 네, 됐어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국제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항상 공부가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를 푸세요.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기출문제의 답만 외우고 답만 찾아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푸시는데, 그렇게 기출문제를 푸실 때 이 기출문제가 몇 번째 단원에서 나온 걸까? 어느 단원에서 출제된 걸까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의 효율이 쫙 올라갑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한 30년 가르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30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 때 이게 어느 단원에서 나왔을까 찾아본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를 묻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국제정치와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스포츠는요, 외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친선의 도구, 아니면 외교적 항의의 도구,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국가의 위상, 위신,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정치적 관계에서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주목해야 될 만한 사건이. 그 사건들 중에 하나를 묻고 있네요. 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남미 국가죠, 그죠? 남미의 국가들인데, 이게 이 두 개의 국가가 국경을 접경하고 있어요. 딱 국경이 마주서고 있는데, 그런데 땅의 넓이, 그리고 빈부의 차, 이런 것들이 생산성의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그런 역사적인 갈등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마치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69년에 월드컵에 예선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경기를 치르게 됐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쌓여있던 그런 문제들이 그 경기장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응원단끼리 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쟁까지 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외우시면 돼요. 이건 뭐 설명도 필요 없고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의 갈등이 심했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축구를 하다가 전쟁까지 한 사건은 그게 축구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헤이젤 참사라든가 검은 9월단이라든가 핑퐁 외교 같은 것들은 기왕에 공부하시는 거니까 네이버에서 한 번씩 검색해 봐 주세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 핑퐁 외교는 친선의 도구로 활용된 그런 스포츠의 사례입니다. 중국이 주변국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탁구를 외교의 수단으로 썼던 적이 있어요. 그거가 4번이에요. 특히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네, 다른 것들도 한번 검색을 해봐 주십시오. 이번엔 파슨즈입니다. 파슨즈는 스포츠와 관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자 중에 이 사람을 구조기능주의로 분류합니다. 사회학자 중에 구조기능주의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 구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사회가 구성되는데, 그 유기적인 관계들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각각의 구조가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이 구조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건강한 사회, 좋은, 잘 돌아가는 사회인데, 그 구조가 자기 역할을 못하거나 구조들 사이에 그 기능들이 유기적이지 못하면 그 사회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사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파슨즈는 AGIL 모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A라는 말은 다 이 AGIL이 어떤 말들의 머리자를 딴 거예요. 그런데 A는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적응이라는 단어예요. 적응. 파슨즈에 따르면 사회는, 여기서 사회는요, 정부를 얘기를 하면 좋아요.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단체들, 그 중에 중앙정부, 국가라는 중앙정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정도의 사회들은 항상 이 달라지고 있는 세계의 환경들, 뭐 기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환경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그 속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재원이.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은행과 같은 그런 하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원을 생산하고 재원을 분배하면서 이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해 간다라고 하면서 어댑테이션 A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 고울의 첫 글자인 G를 따서 목표라고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가 운전대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I는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요.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통합. 이 사회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하나로 잘 묶고 통합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통제하기 위해서 사법부, 사법체계 아니면 정신병원 같은 일탈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L은 레이턴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지라는 뜻입니다. 유지관리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그 사회는 레이턴시를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운영을 하는데, 그 유지관리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회는 계속 그 신입들이 들어오게 돼요. 새로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 아니면 외국에서 이주해 오는 사회 구성원, 이런 신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회의 문화, 이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시켜서 이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습득시켜야 돼요. 사회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교육기관들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파슨즈가 말한 그 AGIL 모형이라는 거예요. AGIL 모형. 그래서 A는 어댑테이션, 적응. 네, 고울을 향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네, 인터그레이션, 통합한다. 레이턴시라고 해서 이제 유지관리한다. 각각의 이런 용어도 아셔야 돼요. 적응한다 할 때는 기업을, 은행을 말하는 거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그리고 통합하기 위해서 사법, 그리고 유지관리하려고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그 사회는 좋은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걸 묻는 문제인데 다 있죠. 적응, 통합, 목표의 성취, 목표 달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업주의는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이 파슨즈의 이 이론은 21년도 이후에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잘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잘못 나오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A, 어댑테이션이라는 건 기업이나 은행을 운영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을 분배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A를.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인데, 매년 잘못 나와서 그걸 답으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든 그 출제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좀 다시는 그렇게 좀 잘못 나오지 않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건 그건 좀 파울이거든요. 반칙이에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에게 저희 같은 이 출판사, 책을 팔고 있는 업체가 연락을 하는 건 그거는 위법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교육기관 같은 데를 통해서 어떻게 연락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훌리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리한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정부의 스포츠 개입이에요. 자, 아까 1번인가요? 2번 문제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죠? 스포츠는 정치적으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활용되고 국내 정치에서도 활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국내 정치에서 이 스포츠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가 좋아요. 통합하고 통제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어떤 목표들이 있죠. 노력, 인내, 의지, 배려 막 이런 것들, 스포츠맨,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 네, 페어플레이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스포츠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훌리안이라는 사람은 그럴 때 정부가 왜 스포츠를 활용하는데, 왜 스포츠에 개입하는데를 얘기를 했는데, 그 훌리안의 얘기를 구체적인 사례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라고 문제를 출제했군요. 그런데 이 문제도 다소 애매한 건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훌리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반도핑 기구라는 건 도핑 방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거겠죠, 그죠? 도핑을 방지하기 하자라는 그런 기구의 재원을 지원한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 때 정말 훌리안이 그런 말을 했을까는 따지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훌리안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 훌리안이라는 사람은 사회학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사회학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정말 훌리안이 말했을까 하는 따지지 말고 이 문장의 의미가 정말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요소에 해당할까만 따져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잘 일치하는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한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왜냐면 반도핑 기구의 목표는 시민들이 아니라 얘는 전문 선수들의 지원과 관리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한다는 말은 맞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1번도 이상하다라는 건데, 두 번째는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종의 차별을 해소하려고 이거 타이틀 9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타이틀 IX라고 읽지 마시고 타이틀 9, 라틴어거든요.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인데, 미국의 학교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요. 그걸 국가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 보조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각급 학교에 성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각 학교에서 성차별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고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법안이 타이틀 9 법안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각급 학교에서는 이 성차별이 발생하면 국고보조금이 끊기니까, 그럼 학교의 운영이 어려우니까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성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종차별을 해소하려고 타이틀 9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구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차별을 해소하려고 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틀린 말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이것도 틀려야 되잖아요. 반도핑 기구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이 아니라 전문 선수 중심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놔둬보고 이번엔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6년에 나치의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이때는 이제 일본하고 이 히틀러하고 사이도 좋았어요. 나치하고 일본하고. 그런데 1936년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네요.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생님이 출전합니다. 손기정 마라톤 출전하고요. 이때 일장기를 달고 우승을 했는데, 그 일장기를 우리나라의 그 신문들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들에서 일장기를 삭제했죠. 그런 사진을 실었고요. 그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스포츠 사회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한국체육사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세트로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를린 올림픽을 히틀러가 개최한 거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공공질서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공공질서를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마라, 헬멧을 차라, 이런 도시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에 개입하는데 그게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건 맞겠다는 거죠. 그럼 우선 이만큼은 다 훌리안이 했던 얘기는 맞아요. 왜?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라든가, 무슨 차별을 해소하려 한다든가,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질서를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여기 맞는데 요 뒤에 어디에서 틀린 걸 골라라라는 문제죠, 그죠? 확실하게 틀린 거는 2번이고요. 1번도 다소 애매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이 21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4번째 찍고 있습니다. 반도핑 기구들, 전문 선수들을 지원하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핑을 일상화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파급되고 전염돼서 시민들도 그럴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고요. 우리가 봐주자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으로 답을 하죠. 그 다음에 5번,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건 스포츠 윤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순기능은 긍정적 기능이에요. 그러면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은 뭐냐라는 거죠. 우선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80년대 정도부터 프로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막 확산됐어요. 그렇게 확산되고 났더니 스포츠가 대중화됩니다. 그렇게 스포츠가 대중화되고, 그리고 우리처럼, 선생님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다가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스포츠 지도자는 아니지만, 자, 그렇게 스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포츠가 대중화되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죠. 동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굳이 직접 참여 안 한다 해도 관람의 형태로 참여한다고 해도 그게 생활의 활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고, 그 다음엔 우리나라 이 프로스포츠들은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같은 팀을 연고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구성원끼리 연대감이 증대됩니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 스포츠가 있는 아마추어 스포츠들이 활성화됩니다. 프로 스포츠가 없는 아마추어 스포츠들은 되게 위축되고 있어요. 핸드볼 같은 경우에, 핸드볼은 국제 경기, 메가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대회가 있을 때만 반짝 인기를 얻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프로 스포츠가 있는 경우에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맞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틀린 말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기에서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골라봅시다 라고 했는데, 스포츠 상업화라는 말이 뭘까요?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스포츠 상업화라는 건 예전에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뭐 국가나 민족의 영예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포츠가 상업화되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 네. 그 다음엔 뭐 승리의 쟁취, 그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승리, 쟁취, 이런 것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스포츠 상업화 때문에 돈이 짱이 되는 거죠. 돈 최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스포츠에 그 기반에 깔려 있었던 정신, 아마추어리즘이 되게 위축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근데 좀 모순이네? 조금 아까 문제에서는 프로스포츠가 상업화되면, 프로스포츠가 유행하게 되면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된다 그랬는데, 여긴 또 아마추어리즘이 강조된다?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스포츠 참여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위축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한다니까요. 근데 스포츠 상업화의 결과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정신, 스포츠가 직업이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이건 맞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 가치의 경시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24년도까지의 스포츠 지도사 시험하고 25년도 이후의 스포츠 지도자 시험은 굉장히 달라요. 24년도까지는요,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연수교재라는 이렇게 얇은 책을 하나 만들고 그것만 공부하면 필기 시험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단 한 권이었어요. 공식적인 교재가. 지금은 공식적인 교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희처럼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연구 자료들 그리고 서적들 이런 걸 막 찾아서 책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상당히 많이 그 책의 내용을 복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책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들어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상당히 압축적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책은 좀 얇은 거고 저희는 이렇게 두꺼운 거죠. 그런데 어떤 이론에 따르면 스포츠가 상업화되잖아요. 그럼 심미적 가치는 경시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본인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멋진 퍼포먼스, 예쁜 퍼포먼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는 어떤 이론에서는 이거 맞는 거고요. 근데 또 어떤 이론에서는 그런데 피겨라든가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아니면 여자 체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니폼부터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까지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중대해지고 중요해지지 않냐라고 설명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건 잠깐 놔둬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면 당연히 직업선수 등장하는 건 맞겠죠. 그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리즘이 강조되는 건 아니고 이게 위축됩니다. 이거 틀렸고요. 스포츠 조직이 세계화돼요. 메이저리그 아니면 미국, 유럽의 그 축구 리그 이런 것들이 세계의 영상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조직이 세계화되는 거죠. 그리고 농구의 쿼터제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나왔는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 후반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걸 다시 쪼갰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경기 단위를 가지게 됐고 그 사이마다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광고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상업화를 위해서 농구의 룰이 달라진 경우예요. 그러면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요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애매한 게 하나 있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역 우선 디귿 그 다음엔 미음 비읍. 이건 확실한 답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답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론에 따라서 맞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저것도 맞는 걸로 본다면 여기다가 니은을 하나 더 넣어줄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게 되잖아요. 1번도 답, 2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쪽 이 스포츠 지도사 연수원에서 발표한 답은 이거로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심미적 가치가 경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중요시된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론을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미적 가치가 오히려 중시된다라고. 그래서 이걸 틀린 걸로 보고 나머지는 맞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투민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투민이라는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자 아니고요. 스포츠 사회학자
아니고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포츠 계층 형성이 아니라 사회 계층 형성,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계급이나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이 투미는. 그런데 이제 그걸 이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의 출제위원들은 자꾸 스포츠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스포츠 사회학에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문제는 그렇게 안 맞진 않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이 계층, 사회 안의 계층이 형성되어 온 과정은 역사 속에 이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가 발생해요. 용어는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달라요. 이게 원래 영어인데 역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시 시대에 지위가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보죠. 그랬을 때 우린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부족이 유지되니까 누구는 사냥을 나갈 거고요. 누구는 나무 열매를 뜯으러 갈 거고요.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죠.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멧돼지랑 싸우면 제가 뭐 몇 분이나 버틸까요? 한 3분 만에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으러 가는 사람은 건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도망을 가니까, 아니면 공격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멧돼지를 잡으러 가고, 저는 그러면 뒷산에 나무 열매를 뜯으러 가거나 아니면 나무를 뜯으러 갈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전략적인 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 가서 뭔가를 잡아옵니다. 그 사람은 멧돼지를, 나는 나무 열매를. 그런 것들이 역할이 분배되는 거예요. 역할이 분배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 누구는 멧돼지를 잡아오고 누구는 나무 열매를 뜯어왔을 때 그 부족의 사람들이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누구에게 더 좋은 그 가치를 부여하고, 나 저 사람 좋아 이러겠냐고요. 저 사람 멋있어. 당연히 멧돼지 잡아온 사람을 더 멋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평가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아까의 역할의 분배나 역할의 차이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사람들의 막 평가가 발생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그리고 덜 중요한 역할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걸 서열화라고 해요.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거냐면,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누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멧돼지 잡으러 간 사람이 훨씬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이 부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게 서열화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분배의 차이가 발생해요. 분배의 차이. 당연히 멧돼지 잡아온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겠죠. 그래서 이제 분배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그 소득의 차별이 발생한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점점 계층이 발생하게 되었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그 서열이라는 것은 그 교육을 얼만큼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소득의 차이, 분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을 오래 받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계층이 발생하는데, 투민에 따르면, 그러면 이 중에서 서열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열화 골라주시죠. 서열화를 고르려면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결정권을 가졌어. 를 가지고 고르면 돼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누굴 좋아해?니까 평가예요. 평가. 근데 여기 보면 영향력이 크대. 보이시죠? 영향력이 크다. 이게 서열화예요. 서열화하고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탁월한 특성은 단지 운동만 잘하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탁월한 개인적 특성을 가졌다라는 건 그 전략적 사고라든가 뭐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투민이 말한 서열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스포츠에 적용하면 특정한 스포츠 영역에서 요구되는 운동 기술이 특출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별해야 돼.
네,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는. 그래서 이것도 서열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이 묶여있는 답을 찾으면 4번이겠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엔 8번. 로이앤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계층의 이동, 계층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의 계급, 계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계급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계층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사회 안에서 계층이 이동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저 대학교 그 학비를 제가 벌어서 냈어요. 저 진짜 어렵게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데 7년 걸렸어요. 학비가 없으니까. 꾸역꾸역 공부했습니다, 저. 그때 집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러고 졸업을 했더니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저 결혼할 때 500만 원 들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원 강사를 하면서 돈이 막 벌리고 소득이 많아지고 뭐 이러니까 집 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계층이 굉장히 빨리 상승한 경우예요. 저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계층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층의 이동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득, 그리고 지위, 소득과 지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소득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면 그러면 계층이 올라간 거고, 그게 떨어지면 계층이 하락한 거고. 근데 직업만 바뀌었어. 소득이나 지위는 거의 유사한데 직업만 바뀌었어요. 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겼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운동이라면 야구 선수였는데 농구 선수로 바뀌었어.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외야수였는데 내야수로 바뀌었어. 그런 경우는 지위나 소득은 변하지 않고 옆으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그걸 수평적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해서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이 지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변하면 이런 변화를 수직 이동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뭐 포지션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팀만 옮겼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이게 원래 일반 사회학 이론이니까 뭐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평적 이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평 이동하고 수직 이동하는데 그때 사회 이동 기제로서 스포츠의 역할은 어떤가? 스포츠도요, 사회 이동 기제로 작동해요.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입으로 입단했다가 점점 기량이 늘어가지고 이 연봉이 커졌어. 그러면 당연히 상승인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부상을 당하거나 이래서 팀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하락,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다양한 형태의 후원 그리고 광고 출연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등장할 때 출연료 받고 그러면서 그 출연의 기회들이 광고 출연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이건 맞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조직적인 스포츠 참가, 그러니까 일부러 계획하에 그리고 조직화된 어떤 스포츠 팀에 들어가는 일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육적 성취도를 높인대요. 교육적 성취도를 높인대요. 어릴 때부터. 이건 미국에서의 사례 연구인데 왜 그러면 조직적으로 그렇게 스포츠 참가하면 이 교육의 성취도가 향상되냐면 우선 근면, 노력, 인내 뭐 이런 그 긍정적인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팀에 소속된 그 선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적인 어떤 후원을 하고 있대요.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엔 그 오히려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교육적 성취도가 높대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스포츠 참가 기회 및 결과가 공정해? 그래서 늘 상승 이동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스포츠 참가 및 결과는요 공정하지 않아요. 불공정하잖아요. 더 유명한 사람 위주로만 짜여져 있고 그 더 기량이 훌륭한 사람 위주로만 짜여져 있어서 그 사람들은 상승 이동에 기여하지만
불공정하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거나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계층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라고 봐야 돼요. 불공정하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태도나 양식을 학습시켜 주므로 그래서 이제 계층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로 봐야죠. 인내, 노력, 몰입 이런 긍정적인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번, 2번, 4번 다 맞는데 3번만 틀렸으니까 답은 3번으로 보죠. 이어서 9번인데요. 스포츠 미디어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스포츠 미디어 이론 아니에요. 미디어 이론이라고 하는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TV라든가 요즘은 인터넷도 미디어 매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사회와 혹은 사회 구성원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이론을 미디어 이론이라고 해요. 스포츠 미디어 이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스포츠 지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 이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문화 규범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미디어들이 그 사회 구성원에게 올바른 문화와 올바른 규범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EBS에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들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뽀뽀뽀 이런 거. 아추 생각난다. 저희 딸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캐릭터가 아추라는 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걸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 이를 닦아야 되나 봐. 뭔가 다른 걸 만졌으면 손을 씻어야 되나 봐. 밥을 먹기 전에는 언제나 손을 씻고 먹어야 되나 봐. 물건을 아무 데나 던지고 어질러 놓으면 안 되나 봐. 이런 규범들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가 그렇게 좋은 문화라든가 규범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문화 규범 이론인데,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완전 틀린 말입니다. 한 미디어, 쿨 미디어 요 내용은 누구의 이론이냐 하면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샬 맥루한. 이 사람도 사회학자, 미디어 이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 속에서의 의사소통의 얘기를 합니다. 사회 속에서의 의사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법.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이 더 긍정적인가,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다가 미디어를 사례로 든 거죠. 이런 거 알죠? 요즘 이제 젊은 분들, MZ라고 불리는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답답한가 봐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져. 그 사람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선배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세대의 마지막인데, 학원을 들어갔더니 선배가 이렇게만 하면 돼, 나만 따라와 해서 따라갔더니 제가 그 학원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좀 괜찮은 강사로.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선배가 갔던 길만 잘 따라가고 선배 말만 잘 들으면 됐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급박하게 달라져요. 굉장히 많이 변화무쌍해. 그런데 앞에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 그런 얘기 들으면 따분한 거지, 하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이 MZ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요. 안 들어. 그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을 답답해하고 거부하려 해. 이런 상태는 마샬 맥루한에 따르면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좋은 거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쪽이 얘기를 해. 그래? 그 생각 좋은데 거기에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붙이면 어떨까? 좋은데요? 그럼 거기에서 이런 것도 더 붙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더 붙여보죠. 좋아, 그래 보자고 이러면서 같이 쌓아가는, 주고받으면서 이런 의사소통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의사소통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샬 맥루한이 말하기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쏘아대는 그런 의사소통의 방법은 한 미디어와 같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쌓아가면서 생각할 여지를 주고 참여의 기회를 주고 하는 의사소통은 쿨미디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문화와 규범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마샬 맥루한의 핫 그리고 쿨미디어, 이건 빈출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범주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범주이론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을 범주화해보자는 거예요. 분류해보자는 거지. 성별로, 나이대로, 그 학력으로,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렇게 막 묶어보면 이상하게 미디어의 영향력은 그렇게 묶여진 성, 연령,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미디어가 따로 있고, 연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미디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디어가 따로 있는데, 또 그런 미디어에 받는 영향력의 차이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TV의 그 연예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누구는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누구는 뉴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게 사회범주 이론. 그 다음에 개인차 이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대중들은 각각이 능동적인 수용자여서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고, 그래서 각각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 이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회학에선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사회관계 이론이 뭐냐?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나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주는 사람들을 주요 타자라고 합니다. 응? 글씨가 왜 이렇게 막 날아가? 주요 타자라고 합니다. 주요 타자. 주요 타자 중에는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부모, 가족들, 그 다음에 동네 친구들, 학교 갔더니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좀 크면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때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 영어가 나오는 프로그램, 그걸 틀어놓으셨어요. 영어 공부하라고. 우와, 들리지도 않는 걸. 그때는 이제 저희 어릴 때는 AFKN이라는 미군을 위한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걸 자꾸 틀어놓으셔. 그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는 그 재미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요 타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거부하면서 미디어를 멀리하게 되게 멀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주요 타자의 영향으로 그 특히나 특정한 미디어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된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의 소비 형태는 주요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스포츠 경기도 그 주요 타자들이 주로 보는 그 스포츠를 우리가 보게 된다. 축구만 틀어놓으면 축구를 보게 되고, 야구를 틀어놓는다.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야구 얘기만 한다. 그러면 야구를 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맞고 요거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9번이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은, 요것도 쉽지는 않아요. 머튼이라는 사람인데, 머튼도, 이 사람도 구조기능주의자예요. 사회 구조기능주의자예요. 사회학자 중에 구조기능주의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은 머튼은 구조기능주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와 제도들 같은 것들이 구성원이 목표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것과 잘 맞으면 사회가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튼은 그렇게 사회 구성원이 삶의 목표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우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회제도라는 건 뭐 규범 같은 거겠죠? 법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들이 잘 맞으면, 잘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그 사회는 평안한 건데, 이게 잘 안 맞으면 그때 사회에 혼란이 생기고, 그게 아놈이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아노미 상태가 된다. 아노미가 혼란이란 얘기니까요. 아노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머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홍길동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홍길동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홍길동이 홍판서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홍판서가 대낮에 낮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마귀가 약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꿈을 꿨는데 꿈에 계시를 받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그 능력이 굉장할 거고 큰일을 해낼 거다. 그래서 그럼 아들을 낳으려면 뭘 해야지? 뭘 하지? 그래서 뭘 하려고 가는 거지. 자기 본부인한테 대낮에 가서 우리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낮부터 뭘 하자니까 이 부인이 이 미쳤나 이게. 그래서 이제 내쫓아요. 이 대낮에 이게 왜 이래. 내쫓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나중에 홍길동의 엄마가 되는 여자 노비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너라도 같이 뭘 하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했죠. 그리고 태어난 게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은 그래서 조선시대의 룰에 따르면 서얼에 해당합니다. 서자와 서얼이 있는데 서자는 중인 이상의 계층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첩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자라고 하고, 첩이 천민일 때는 서얼이라고 불러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조선 전기, 중기까지만 해도 서자에게는 과거 시험을 볼 기회가 있는데 서얼들은 과거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얼도 과거를 보게 돼요. 근데 홍길동전은 그 앞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홍길동은 능력이 뛰어난데도,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도 과거를 못 봐요. 즉, 짜잔,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범이나 제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뭐 하냐 하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네 하면서 하는 척만 합니다. 그걸 의례주의라고 해요. 의례. 하는 척만 해요. 뭔가 노력을 하지도 않고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척만 하고 있어요. 그걸 의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나가요. 그게 도피죠, 도피.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노력을 해요. 누굴 만나서 도술도 배우고요, 검술도 배우고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 하면서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면서 조선시대를 엉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상황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왕을 막 조롱하고 다녀버리니까. 왕 앞에 허수아비를 보내고 왕을 놀려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혁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혁신, 개혁이라고도 해요, 개혁. 그래서 룰을 바꿔보고 내부 안에서 룰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룰을 흔들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예 조선을 떠나서 난 더 이상 조선의 국민 안 할 거다. 조선의 그 신민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율도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반항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들은 머튼이 했던 용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붙인 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피가 회피, 은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혁신이 개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개혁. 요거는 회피, 은둔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역은 반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머튼이 했던 얘기를 홍길동전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스포츠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의례주의는 목표 없습니다. 목표 없어요. 목표 달성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요 제도와 규범에 맞춰서만 그냥 합니다. 의지도 없어요. 도피는 도망가는 거죠. 나네씨 더러워서 퇴퇴퇴 하고 도망가는. 그 다음에 혁신은 기존의 그 사회의 룰을 흔들려 놓다 보니까 약간 그 불법적인 아니면 탈법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반역은 도망가서 완전히 다른 걸 시도합니다.
그 사회 밖으로 도망가서 완전히 다른 뜻을, 자기의 그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와서 뛰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뛸 때 눈이 쌍노랬었어요. 그래서 황달 걸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물 중독이었어요. 도핑.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승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겁니다. 자신은 목표가 있어요. 승리라는. 근데 그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그 올림픽에서는 금지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를 한 거죠. 불법 행위. 그러면 불법 행위를 했다에 제일 가까운 건 요거. 좀 이상하지만 혁신과 개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상하죠?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더 이상해.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 규칙을 지키면 괜찮은데 최선 다하지 않아요. 이건 이 머튼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위키 같은 데서 그냥 찾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최선 다하지 않고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게 의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요거 중에 어딘가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의례에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스스로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가 아니라 원래의 머튼에 따르면 자기의 목표를 지금의 이 사회의 룰 안에서는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더럽다 퇴퇴하고 도망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그래도 어쨌든 운동부에서 탈퇴한다니까 요거는 도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을 하고 최저학력제를 도입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 요건 머튼에 따르면 혁신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반역이나 반항 쪽으로 연결을 해놓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21년도 판을 4번째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튼의 원래 이론이 잘 안 맞아요. 원래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반역이나 반항은 복서들 중엔 가끔 가다가 다른 그 상대방의 목을 조르거나 팔꿈치를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룰에는 어긋나니까 나 복싱 안 할래 하고 UFC를 창설해버린 거예요. UFC를. 그런 경우가 이 반역이나 반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답에 설명을 맞추자 보면 첫 번째는 혁신이겠죠. 혁신 있는 거 요거 2개네요. 마지막엔 반역이겠죠. 그리고 탈퇴, 도피겠죠. 이렇게 하니까 답은 3번으로 보죠. 자, 이렇게 이제 10번 문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다소 애매한 문제. 그 다음에 11번,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집합행동이라고 했는데, 집합행동은 군중행동이라고도 합니다. 군중행동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되게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모이면. 안 하던 짓을 막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쑥스럼도 많이 타고 낯도 가리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초등학교 땐 되게 심했었고요. 그보다 어렸을 땐 더 심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 바본 줄 알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제가 드러나지 않는 군중 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짓 합니다. 자, 그런 걸 이제 군중행동이라고 하는데, 군중행동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부터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 우선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전염된다라는 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자꾸 시끄럽게 굴고 침 뱉고 욕하고 해요. 저 스포츠 보러 갔는데 관중석에 앉아있는데 자꾸 그럽니다. 그럼 저 스물스물 짜증나죠. 게다가 오늘 날씨도 덥고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응원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꾸 몸이 부딪히고 그러면 저도 신경질 나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이제 군중행동을 하고 욕하게 된다.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전염된다. 2번째, 수렴된다라는 건 제 안에 원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저한테 그 자아가 한 25개 정도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욕쟁이도 있고요. 삐쟁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샘쟁이도 있고 막 되게 자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걸 쓰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차피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런 자아가 있다가 그게 이 안에 그 집합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슥 나온다는 거예요. 슥. 원래 자기가 가졌던 모습이 그게 수렴이에요. 가지고 있던 게 슥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규범 생성이라는 건 조금 어려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장에서 있었던 건데요. 프로야구를 보러 갔던 그 관객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때렸던 적이 있어요. 선량했던 관객들이. 왜냐하면 걔네들이 막 문신을 막 새긴 걸 일부러 보여주고 우통 닦아고요. 그러면서 자기 좌석도 아니고 그냥 이런 계단에 널브러 앉아가지고 술 마시다가 병 던지고 욕하고 침 뱉고 막 이랬거든요. 선수들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룰을 어기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한꺼번에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봉기한 거지. 그래서 이 불량배 애들을 때리고 혼내고 그래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문신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 과시하고 겁박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망신당하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게 규범 생성이에요.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는 누군가에게 규범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규범이 있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이론이라는 건데, 부가가치 이론. 아까 하고, 예, 어디였지? 온드라스? 이런 남미 국가들이 있었는데, 남미 국가들 사이에 쌓인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뭔가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 축적되어 있었는데, 그게 축구 경기 속에서 빵 하고 폭발해버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일전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쌓여있던 것들이 빵 폭발해요. 그게 부가가치예요. 미리 쌓여있었던 뭔가가 있고 그게 경기장 안에서 응원단 사이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폭발해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선행했던 뭐가 있다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집합행동을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포츠에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들이요, 논문으로 발표가 되거나 그러는데, 논문으로 발표될 때 한 짧으면 30페이지, 길면 한 80페이지 정도의 논문으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문장을 꺼내면 좋은데, 이 스포츠 지도자에서는요, 전제 부분,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문장을 뽑아서 좀 핵심적이지 않은 문장이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문장이 하나일 때는 더더더 그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만 잘 찾아보죠. 군중은 암시를 당해. 그리고 순환적인 반작용을 해. 순환적인 반작용이라는 건 누가 나한테 욕하네? 에이씨, 그리고 나도 되돌려준다는 거지. 아니면 짜증이 나네? 그럼 나도 짜증을 되돌려준다는 거지. 그리고 암시된다라는 건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웅성웅성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것이 암시가 돼서 내 안에 있는 뭔가도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적인 집단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건데, 이건 자, 암시를 당해, 그리고 순환해, 그리고 되돌려줘,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염되었다라는 전염 이론의 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 우리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익명 그리고 몰개성화, 자기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게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이게 수렴 이론이에요. 수렴.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서 공유된 의식이 있는데 이게 구성원의 감정, 정수계 정도, 수용성 등에 영향을 준다. 이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건 진짜 그 논문의 서론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문장 하나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된 의식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요, 그게 그 구성원의 감정과 정수계 정도, 수용성에 영향을 주어서 오히려 혼란을 만들거나 아노미를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론에서. 그게 이게 규범 생성. 그 다음에 이제 선행되어 있던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단계적 절차에 따라서 집합 행동을 만들게 된다 하니까 이게 부가가치일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결론 파트에서 꺼냈어야 되는데 서론 부분, 논문의 서론에서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뭐예요? 전염, 수렴, 규범 생성, 부가가치. 그럼 답이 1번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12번. 코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스포츠 사회학자가 맞아요. 뭐가 클까요? 코클리는. 코가 크겠죠? 자. 이따위 농담을 하다니. 실수다. 자, 일탈적 과잉동조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일탈이란 단어는 정상적인 규범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을 때 그걸 일탈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일탈에는요, 부정적인 일탈도 있고 긍정적인 일탈도 있어요. 부정적인 일탈이라는 건 룰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고, 긍정적인 일탈은 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아니면 그 집단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규범을 너무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충실히 따르느라고 지가 다치는 줄도 모르고, 혹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다친 걸 비밀에 붙이고 경기에 참여하려고 할 때, 이런 걸 일탈, 그 긍정적인 일탈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감독이나 코치가 시키는 거야. 우리는 운동선수니까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나가서 상대편 골게터 다리를 걸어. 걔 부러뜨려도 돼. 이러면 그걸 또 한다? 프로야구에서는 1루에서 2루로 갈 때, 후속 타자가 단타를 쳤을 때요. 그러면 1루 주자가 2루로 들어가면서 발을, 스파이크를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수비수 다쳐도 몰라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수비수는 그러면 네 다리 한번 부러져 봐라 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막아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일탈적 동조 중에 과잉 동조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그 스포츠 문화라든가 규범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클리가 그런 일탈적인 과잉 동조를 이렇게 얘기해요. 외우세요, 이거. 자주 나와요. 운동선수는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경기에 참여해야 해 라고 했어요. 고통이 있어도 참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내규범이라고 합니다. 인내하라. 그 다음에 운동선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해요. 노력. 그래서 이제 이걸 노력규범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이라고도 해요. 도전규범. 운동선수는 경기에 헌신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경기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운동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몰입규범이라고 합니다. 몰입. 이 몰입규범 때문에 갑자기 은퇴하게 되면 그 계층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구분짓기. 다른 선수와 차별해야 돼. 더 멋있어 보여야 돼. 그러니까 경기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 아니면 이제 일반인하고 운동선수는 구분돼야 돼.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걸 구분짓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답은 인내몰입 요경이에요. 3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제가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네요. 자, 강의 들으시면서 심심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죠. 자, 다시 볼게요. 보기에서 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서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 연구한 건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스포츠의 노동 이주래요. 노동 이주. 자, 스포츠 노동 이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가볍게 좀 다룹니다. 요즘 이제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초월해서 일자리를 옮겨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주지도 옮기고. 그런 사람을 노마드라고 해요. 노마디즘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스포츠 노마드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스포츠 노마드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선 유목민형이라고 해요. 그냥 순수하게 노마드. 다른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가 열리는 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막 이동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유목민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정착민형은 완전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들이 있죠?
귀화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 정착민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척자형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 개화기 선교사분들이 그래요. 개화기 선교사. 개화기의 선교사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이 막 탐을 냈던 때에 기독교 선교사분들이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그 스포츠 용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개척하게 돼요. 그게 개척자형. 귀향민형은 우리나라는 추신수 선수가 대표적이에요.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머지 선수 생활을 해줬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큰 기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런 경우가 귀향, 외국에 있다 돌아온 경우죠. 그럼 여긴 뭘까? 종목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소를 두면서 스포츠를 즐깁니다.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퍼들이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장소를 돌고 하면서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유목민형이라고 해요. 자, 노마디즘, 유목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기억하시면 돼요. 14번. 스포츠 일탈 이론이래요. 스포츠 일탈에서 문제 많이 나오네. 네, 아노미하고 일탈에서 많이 나오는군요. 21년도에는. 자,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게요? 이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문화의 상대성 때문에. 문화의 상대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여성의 사회 참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조선 전반에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여성의 사회 참여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덜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조선시대에는 그게 일탈인데 어떤 경우에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나라나 아니면 어떤 문화권에선 뭐 그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도 다양한 일탈 행동으로 낙인 찍힌 선수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원래 이 일탈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요건 지금 문제에는 없어도 되는 복이에요. 없어도 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헷갈려요. 이유의 핵심입니다.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일탈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 문화의 상대성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설명하는 이론은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갈등론이라고 했는데, 갈등론은 요거는 마르크스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지? 사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소득 차이, 소득과 재산의 차이 때문에 누구는 너무 많이 가졌고 누구는 덜 가졌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갈등 요인이 되어서 일탈이 발생하더라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갈등 이론은. 그 다음에 이제 구조기능주의는 앞에서 2번이나 설명을 드렸죠.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그 사회의 구조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그럴 때는 이제 일탈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를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상징이에요. 뭐 예를 들면 고급 백을 들려고 한다거나 고급 차를 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상징적 행위죠. 그런데 이런 상징적 행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탈이 돼요. 예를 들면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인 나라에 가서 그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든다. 그러면 그건 일탈이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백을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야, 일탈이야 라고 하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어가죽 백을 들고 간다? 그거는 일탈이란 거죠. 이렇게 그 사회가 어떤 상징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화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가, 그것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일탈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러면 경기장에서도요, 여기서도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장, 어떤 문화권 안에서 경기가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탈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답이 요거고요. 비판론적 관점이라는 건요, 이 비판론적 관점은 폭이 되게 넓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소득의 차이, 계층의 차이, 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의 법률이 과연 정말 민주주의를 다 담보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자라고 하는 이론을 비판적 이론, 비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모르셔도 돼요. 얘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번엔 14번, 15번. 보기의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빈출입니다. 이 문제도.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사회화라는 것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문화라든가 규범을 습득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포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포츠에 처음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스포츠에 참여해서 스포츠의 어떤 바람직한 그 가치관, 덕목, 이걸 습득해 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스포츠 참여를 중단해. 그랬다가 스포츠를 다시 시작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4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4개로 구분하고, 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스포츠 로의라고 하고요. 요걸 스포츠를 통해서 뭘 배웠어?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이라고 하고, 스포츠를 중단하는 걸 스포츠 탈이라고 해요. 스포츠 탈, 사회화라고 하고요. 스포츠를 다시 해, 그러면 이제 한문이겠죠? 스포츠를 다시니까 재겠죠?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 탈사회화, 스포츠 재사회화. 이렇게 4개로 구분해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테니스 지도자가 되었대. 지도자가 되려면 테니스를 먼저 했던 시대가 앞에 있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잠깐 놔두고 부모님의 권유로 테니스를 배웠어. 그러니까 요게 스포츠로의 사회화. 근데 테니스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성, 준법 정신이 강한 선수가 되었어.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로의 스포츠를 통한. 그랬다가 아파서 선수 생활 그만뒀고, 그랬다가 다시 지도자로 돌아왔네. 그러니까 여기가 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일까요? 네, 4번이네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16번. 보기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세계화라는 단어도 아셔야 돼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시장이라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다들 성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팔려고, 좋은 상품을 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쟁이 되었는데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온다. 그러니까 국가가 일부러 그 시장에 개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잖아요. 그게 자유주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아담 스미스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이기심,
특히나 자본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낮은 임금을 주게 되고 그 낮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은 물건을 사지 못하게 돼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물건들은 팔려야 되는데 그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깜빡한 거지.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면 소비자가 된다는 걸. 그리고 소비자가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산다는 걸. 그런 바람에 그 세계 대공황이라는 현상이 벌어졌죠. 경제가 마비됐죠.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는구나.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동안 지배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신자유주의. 놔둬라. 국가 개입하지 말자. 게다가 국가 간의 거래, 무역에서도 국가가 개입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게요? 관세를 낮춰라. 관세를 없애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고 지금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죠. 신자유주의 시대에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아마 트럼프의 신자유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스포츠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러면 국경 넘어서는 국경이 있었는데 선수가 A라는 나라에 있던 선수가 B라는 나라로 B는 A로 막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합되고요. 통합돼서 다른 대륙에서 있었던 경기를 우리 대륙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은 강대국이 다 벌고요. 점점 가난해지는 나라들도 생길 거고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현실에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한다. 이거 맞죠? 프로스포츠의 이윤 극대화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된다? 심화돼요. 심화. 그래서 선수 한 명이 받는 연봉이 우리나라 그 프로팀, 우리나라 프로팀 그에 소속된 선수들 연봉 다 합친 것보다도 많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호나우두 선수가 그랬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됩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인들은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뜻이 뭐예요? 로컬 룰이 사라지게 돼요. 동일한 스포츠인데도 그 국가마다 문화권마다 조금씩 룰이 달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서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왜 맞는 말이냐면 일부 국가의 전통 스포츠는요 실제로 전 세계로 보급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 시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세팍타크르 뭐 이런 거 그런 게 그래요. 그런데 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때만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리을은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이 생겼다니까 맞는 말로 볼 수도 있겠는데 확실한 답이 기업과 디귿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답은 그 2개짜리로 묶여 있으니까 그런 기업과 디귿을 답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은 아마도 각 나라의 모든 전통 스포츠가 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답은 기업과 디귿이 묶여있는 2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에요. 이거는 사회학 이론이기도 하지만 이건 상식 문제입니다. 상식. 누구나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미디어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스포츠들의 상품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켜요. 그러면 이게 뭐야? 자본주의죠. 그죠?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는 자본주의의 어떤 선두가 되었다. 아니면 홍보의 수단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광고가 막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미디어는 남성 스포츠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묘사하고 여성 스포츠는 실력보다는 외모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별 간의 갈등이 심화돼요. 성별 간의 갈등을 뭐라 그래요? 네. 젠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젠더가 바로 성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성 선수들이 어떤 기량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외모로 기록이 되고 외모로 평가가 되고 이러는 거. 그러면 성차별이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거고요. 여성 스포츠가 상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는 자본주의, 여기는 젠더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답이 요거네요.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의 역기능. 교육에서 스포츠의 역기능. 있어요. 스포츠는 교육의 순기능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 역기능으로 작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역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니까 역기능이 아닌 거 골라야 되겠다. 그죠? 비과학적 훈련의 방법은 학생 선수를 혹사시킨다. 네,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않고요. 옛날에는 학생 선수를 워낙 혹사시켜서 야구 같은 경우에 학생 선수가 예선부터 결승까지 몇 명의 투수가 전부 다 던져요. 모든 경기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학생 때는 잘 던지는데 실업팀이라든가 프로팀에 가면 어깨가 이미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혹사돼서. 그러니까 이건 역기능이 맞아요. 그 다음에 승리지상주의의 심화로 인해서 교육의 목표를 결핍시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게 최고야. 이기는 게.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학교 공부 들어가지 말라고, 수업 들어가지 말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를 결핍시키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이기기 위해서 정정당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라 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교육의 목표는 결핍될 수 있어요. 참여 기회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적응력을 배양시킨다라고 했는데, 배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장애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학교 운동시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장애 학생들의 적응력이 오히려 커지나요? 잘 길러져? 그래? 나에겐 기회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주먹 콕 쥐고 내가 잘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팀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 선수를 의도적으로 유급시킵니다. 유급시키면 2학년에서 3학년 아니면 3학년에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졸업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기량이 좋은 애들은 우리 학교에 계속 남겨야 돼. 1년 정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급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 이제 성적을 위조시키기도 해요. 어떻게? 이거는 최저학력제 때문에 그래요. 일정 정도의 성적을 얻어야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룰이 있고요. 그게 최저학력제인데, 그 최저학력제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면 안 되니까 성적을 올려줘 버려요. 그래서 성적을 위조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역기능이겠죠? 부정적인 기능이니까. 그러면 다 맞는 말인데 3번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8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화 이론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가. 상과 벌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 사회화 이론이 아니고요. 그냥 사회화 이론이에요. 사회화 이론. 스포츠란 말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시킬까를 연구하는 이론들이 사회화 이론이고요. 교육학에서도 배우고 사회학에서도 배워요. 이건 교육학에서 조금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회화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설명하고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사회학습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학습자들에게 그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관, 덕목, 이걸 학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뭔가가 이제 필요해요. 보상과 처벌이라는 방식도 있지만 사회화 주관자보다 이제 주요 타자라고 하죠. 주요 타자들도 필요해. 그리고 좋은 시범을, 모델을 보여줘도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사회 학습 이론이고, 역할 이론이라는 건 특정한 역할을 주고 특정한 역할을 훈련시키면서 사회화를 시켜라는 이론이에요.
준거 집단 이론이라는 건 사회학습 이론보다는 먼저 나왔던 이론인데 이거보다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준거 집단이라는 유혹의 주요 타자고 유혹의 사회화 주관자예요.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규범이라는 건 그 문화와 그 규범을 가르쳐야겠어. 그게 사회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제 좀 폭이 넓은 거죠. 그러면 얘가 제일 좀 적은 편이고요. 요거 두 개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구체화한 게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그 사회학습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로 보면 돼요.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화 주관자의 가르침, 그러면 이제 이건 준거 집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모델링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다 써서 사회화 시키자라고 설명하는 이론은 요거예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죠. 미래 스포츠라고 했는데 미래 스포츠라는 말은 빼고요. 현재라고 하면 돼요. 현재의 스포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 스포츠 중에 이런 스포츠도 봤어요. VR 역할을 하는 그 고글을 끼고 그리고 누구랑 격투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격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사관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원래는 없는 상대방이 이 심사관들의 모니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가격하고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는가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상상 속에 있었던 건데 그게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스포츠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도 현재 스포츠라고 보세요.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포츠 관람 형태가 다양해졌죠. 그죠? 핸드폰으로도 보고, VR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다양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도핑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원래 도핑이라는 것은 말한테 약물을 넣던 일에서 유래한 말로 약물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말하죠. 근데 요즘은 이 도핑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혈액을 뽑았다가 다시 자기 혈액을 뽑았다가 경기 전에 넣기도 하고, 기술 도핑으로 뇌파 같은 것, 뇌파를 조작하기도 해요. 뇌파를 조작하는 도구를 쓰기도 하고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도핑들은 어쨌든 그걸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은 스포츠 용품의 장비 및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통신 및 전자매체의 발달로 스포츠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되나요? 웬걸요?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세지고 있는데 미디어 때문에 스포츠의 결승전 경기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스포츠의 룰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엄청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요거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21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21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22년도, 23년도 이렇게 24년도 지나오면서 문제가 조금 더 정밀해지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물론 스포츠 사회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정답이 많아요. 문제가 잘못 나왔을 때 저희 카페에서 저희 저자진들이 이 문제 좀 이상합니다. 이의 제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근거를 마련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2개의 문제 정도는 계속 복수 정답이 발표되고 있는 과목이 스포츠 사회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1년도는 특히 조금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일반 사회학의 눈으로 봤을 땐. 그래도 불구하고 스포츠 사회학은 공부해 보실 만한 그런 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은 꼭 눌러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의 기출문제도 지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